2026년, 만약 그날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이 눈을 떠서 처음 부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나카 유키였을 겁니다. 혹은 사토 히로시. 당신의 할머니가 지어준 민지도, 아버지가 정성껏 골라준 준호도 아닌 그저 호적에 적힌 그 이름. 거울을 보면 분명 한국 사람의 얼굴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이름은 영혼과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합니다. 이건 SF가 아닙니다. 평행세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면 2026년 1월 18일 오늘 당신이 마주했을 아침 풍경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에 뜨는 모든 알림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 SNS, 메신저. 당신이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자동으로 경고창이 뜹니다. 공용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권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면 알고리즘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취업 점수에서 감점되고 대출 신용도가 낮아지고 심지어 자녀의 학교 배정에서도 뒤로 밀립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은 물론 일본어입니다. 간판도, 교통 표지판도 모두 일본어입니다. 가끔 한국어 간판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통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관광 상품처럼 박제된 채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요. 당신의 어머니는 올해 60입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머니에게 몰래 배운 단어들을 기억합니다. 밥 먹었니? 사랑해.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고마워라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은 신기해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다른 말도 할 줄 알아. 그날 저녁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가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언어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당신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2026년 현재 한국어는 방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조선방언.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듯 외국어처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의 모국어를 당신은 외국어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원한다면요. 당신의 직장 동료 중에는 한국어 학습 동호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모여서 한국어를 연습합니다. 마치 취미 생활처럼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미소 짓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당신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써온 언어가 지금은 취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점심시간입니다. 당신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메뉴판에는 키무치찌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맛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레시피가 표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똑같은 맛을 내도록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당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집집마다 다른 그 깊은 맛은 이제 비표준으로 분류됩니다. 오후에 당신은 병원에 갑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요. 의사는 당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조선반도 출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신의 DNA까지도 분류되고 관리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의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친구의 결혼 청첩장입니다. 다카하시 케이코와 야마모토 타쿠야의 결혼을 알립니다. 당신은 그녀의 본래 이름이 경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청첩장 어디에도 그 이름은 없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호적에는 그녀는 처음부터 케이코였습니다. 밤이 됩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합니다. 역사 다큐멘터리 하나가 추천됩니다. 대동아공영권의 위대한 유산. 클릭합니다. 화면에는 1940년대 한반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야만적이고 후진적이었던 이 땅의 문명과 근대화를 가져다준 위대한 결정. 당신은 영상을 끕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의 시청 기록에 저장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당신에게 비슷한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할 것입니다. 진실을 찾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거짓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서를 받습니다. 국적란에는 이미 일본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 당신은 펜을 듭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지우, 서현, 민준.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이름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학교에서 놀림받을 것이고,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평생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당신은 일본식 이름을 적습니다. 의이, 하루토.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요. 교육은 가장 철저한 영역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받게 될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1910년 조선은 자발적으로 일본과 합병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번영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3.1운동은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유관수는 교과서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묻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말이 이상해? 할머니는 일본어를 할 줄 알지만 억양이 다릅니다. 단어 선택이 어색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방언을 쓰셔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그 금지된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당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할머니 세대는 원래 그래 라고 얼버무립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숙제로 돌아갑니다. 일본어로 쓰인 장문 숙제로요. 주말이면 당신은 민속촌에 갑니다. 그곳에는 전통 한옥이 재현되어 있고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아, 이국적이네. 그들은 감탄합니다. 당신의 증조할머니가 실제로 살았던 집, 실제로 입었던 옷이 지금은 테마파크의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입니다. 원시적이지만 나름의 정취가 있죠. 원시적이라고요? 당신의 입에서 항변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참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쳐다볼 테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수군거릴 테니까요. 명절이 되면 더 복잡합니다. 추석. 그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반만 국경일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몰래 차례를 지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웃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분리주의 활동이라고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하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눈빛으로 제지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흐려집니다. 당신은 가끔 꿈을 꿉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꿈을요.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숙합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당신은 그 언어가 무엇인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봅니다. 대부분은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입니다. 이광수, 김동인, 윤동주. 하지만 그들의 작품은 검열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위험한 구절들은 삭제되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언급, 독립에 대한 열망, 정체성에 대한 고민,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윤동주의 시집을 펼칩니다. 서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구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살기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끄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왜 부끄러운지 그 문맥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이라고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는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왜곡된 정보입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활동, 외세의 사주를 받은 반란군. 진실을 담은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봅니다. 그곳에는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진실, 광복군의 활동,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당신은 화면을 응시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거짓일까요?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미디어에서 보는 것,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위화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직장에서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동료에게서 듣습니다. 인사팀에서 내 할머니가 요주의 가족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 요주의 가족. 당신의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당신의 증조할머니가 1945년 이전에 사상이 의심되는 서클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8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아직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차별이 아니니까요. 그저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증명할 수 없는 차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저녁에 술집에 갑니다. 옛 친구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한 친구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우리끼리 쓰는 말이 있었대. 다들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하던데? 기억 안 난대. 어렸을 때 들어서. 침묵이 흐릅니다. 누군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꿉니다. 다음 주 야구 경기 볼 사람, 모두들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노인 한 분을 봅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계십니다. 일본어가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익숙합니다. 당신은 다가가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니까요. 그 노인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면 당신도 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다음 역에서 노인이 내립니다. 당신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세상과 동떨어진, 이해받지 못하는, 사라져가는 존재로요. 2026년 1월 18일. 당신은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듭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뿌리가, 영혼의 언어가 조금씩 매일 지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바래듯이, 마치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당신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시스템에 순응하며 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우며. 이것이 가장 완벽한 지배입니다. 물리적 강제가 필요 없는 지배.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역사를 잊어가는 세계.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뭔가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시스템 안에서 자랐으니까요. 당신에게 이것은 정상입니다. 다른 세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끔 당신은 묻습니다. 만약에 라고.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만약 1945년에 무언가 달라졌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상상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나카 유키이고, 여전히 일본어로 생각하고,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단순한 상상일까요? 지금 이 순간, 2026년 1월 18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어로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웁니다. 이것이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름을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말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가르쳤던 사람들,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 속에서도 끝까지 기억했던 사람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지금 침묵하면 영원히 침묵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유관수는 16살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외쳤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시를 썼습니다. 금지된 언어로, 위험한 생각을.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총으로, 펜으로, 외침으로, 침묵 속의 저항으로.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당신이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아이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 당신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할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릴 수 있는 것, 당신이 추석에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다나카 유키가 아니라 민지로, 히로시가 아니라 준호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단 하나의 순간이 달라졌더라면, 단 하나의 전투에서 결과가 달라졌더라면, 단 하나의 결정이 다르게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당신이 우리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억하는 것, 가르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 다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눈을 떠서 처음 부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역사입니다.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지켜내야 하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